이건 내가 대학생 시절에 경험한 결혼식 사이다 썰이다. 당시 나는 여름방학이 다가와 알바를 찾고 있었다. 그러자 친구 혜지가 알바 찾는 거면 결혼식장 알바 소개해줄까? 이번 주 토요일에 바로 한 건 있다는데 알바생이 잘 안 모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단기간 알바이긴 하지만 이번에 시급 꽤나 좋대. 어때? 높은 시급에 이끌린 나는 쉽게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알바 당일. 오라? 왠지 결혼식 분위기가 이상하네. 신랑 신부는 누가 봐도 사이가 좋아 보이는 미남미녀 커플이었고 친척분들도 엄청 많이 오셔서 즐거워 보였다. 하지만 하객석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다. 신부 쪽 하객 테이블은 거의 텅텅 비어있는 것이다. 하객이 한 명밖에 없는 테이블도 있었다. 신랑 측 하객 테이블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다들 마치 회사가 끝난 김에 잠깐 들린 듯한 차림새로 업무용 가방까지 들고 와 있었다. 게다가 아무도 신랑 신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턱을 괴고 조는 사람, 핸드폰만 쳐다보는 사람, 노트북을 두드리며 일을 하는 사람 등 이 사람들의 태도는 결혼식이 시작되고 나서도 변함이 없었다. 결국 아무도 반응이 없고 축가도, 축사도 없었고 사회자는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정장을 입은 분들의 태도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었고 식장 분위기는 점점 식어갔다. 신랑 친척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식장을 둘러보더니 걱정되는 얼굴을 하며 테이블에서 수군대기 시작했다. 결혼식도 막바지에 이르러 갈 때쯤에는 처음에는 방긋 웃고 있던 신랑 신부도 점점 얼굴이 굳어졌고 결국에는 이렇게 축복도 못 받을 거면 결혼도 하지 말 걸 그랬어 라며 신부가 울기 시작하는 바람에 옆에 있던 신랑은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럼에도 여하튼 식은 끝까지 진행되었다. 그리고 식장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스태프분들이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들려왔다.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너무 비참하긴 하더라. 비국이 따로 없던데? 그래도 이게 전부 계획대로 진행된 거지? 무슨 말이지? 혜지는 그날 일이 있다고 식장 청소가 끝나자마자 바로 돌아가 버려서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수가 없었고 밤이 되어서도 계속 너무 궁금해서 결국 혜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결혼식 뭔가 이상하던데? 눈치챘어? 그렇게 될 거라고 사전에 듣긴 했지만 상상 이상이어서 남일이지만 내가 식은땀이 다 나더라. 어떻게 된 건데?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혜지가 들려준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오늘 식을 치른 신랑은 딱 봐도 다정해 보이는 존잘남이었지만 알고 보니 그의 본 모습은 마음에 든 여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악마와도 같은 남자였다고 한다. 신랑은 예전에 한 번 결혼했었고 전부인과의 사이에선 막 태어난 아기가 있었는데 우연히 자신의 부하와 그 아내분이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 아내분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한다. 그러자 전 부인을 이유 없이 괴롭혀 아이와 함께 집에서 쫓아내고 억지로 이혼까지 했다. 자유의 몸이 된 그는 부하와 아내분을 집에 초대해 식사를 하거나 술을 대접하거나 하여 둘과 깊은 관계가 되었다. 둘에게 신뢰를 얻기 시작한 그는 부하 부부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이간질을 해 부부의 신뢰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부하에게는 네 아내가 남편 몰래 둘이서 한잔 안 할래요? 라고 나한테 그러던데 괜찮은 거냐? 라고 말하고 아내분한테는 부하놈이 오늘 형수님이 만들어주신 도시락을 걔가 만든 요리 손도 대기 싫다 라고 하면서 버리려 하길래 그냥 제가 받아서 먹었어요. 그 닭튀김 진짜 맛있던데요? 라고 이간질했다. 당연히 그게 사실일 리가 없었지만 평소에 잘해주는 상사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 그 부부도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심지어 당시에 부하는 신랑의 음모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매우 바쁜 데다가 출장도 잦아진 탓에 부부가 함께 대화를 할 시간이 없었고 그 사이에도 신랑은 이간질을 계속해 둘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 후 심신이 모두 지쳐버린 부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아내분과 이혼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랑은 마음이 찢어진 그녀를 달콤한 말로 위로해주어 마음을 얻어내고 프로포즈를 했다. 그렇다.
신랑이 첫눈에 반해 부하에게서 뺏어낸 이 여자가 그날 결혼식을 올린 신부인 것이다. 그 후 신부와 부하가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한 신랑은 부하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도록 심하게 갈구었다고 한다. 작은 실수에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꾸짖거나 불합리한 평가를 내려 직책을 강등시켜버리거나 해서 아내와의 이혼으로 이미 피폐해져 있던 부하는 갈굼을 견뎌내지 못하고 건강까지 망가져 일을 그만두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프로포즈를 한 뒤 신랑과 동거를 시작한 신부는 어쩌다가 신랑의 핸드폰을 보고 말았고 지금까지의 신랑의 계략을 모두 알게 되어 신부는 결혼을 거절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짜내는 악마 같은 신랑에게 갑자기 당신과는 결혼 못해 라고 말했다간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위에도 희생자가 생기는 건 아닐까 생각한 신부는 신랑과의 결혼식을 대참사로 만들어 이 결혼식을 파탄내기로 했다. 먼저 모든 신부 친구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결혼식에 오지 말아달라고 연락했다. 신랑이 애초에 전 부인과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리고 보란듯이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아니꼽게 생각한 사람들은 전부 결석했다. 그리고 남은 건 신랑의 부하들 뿐이었다. 부하들은 모두 신랑이 전 남편을 갈구던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기에 신랑 지인들처럼 사실은 다들 결혼식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신부에게 모든 얘기를 듣고 그 말은 즉 쓰레기 같은 상사 결혼식을 대놓고 망쳐도 된다는 거죠? 크크. 그런 거라면 협력해야죠. 크크. 라고 흔쾌히 받아들였다. 게다가 신부는 웨딩 플래너에게도 얘기를 해놨기에 식장에도 정보가 공유되어 식장 직원들이 사정을 미리 알고 협력하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부하들은 예정대로 신랑 신부를 완전히 무시했다. 상복이라도 입고 갈까 하는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아 모두 업무용 시꺼먼 수트를 입고 참석해 비극적인 결혼식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신부 친척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신랑 측은 꽤나 당황스러웠겠지. 그 후로 여름방학도 끝이 나 대학교에서 혜지를 만났을 때 후일담도 듣게 되었다. 그 후 신부는 아무에게도 축복받지 못했다며 원한만 사는 결혼은 하기 싫다고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그 결혼식에서 호되게 당한 친척들도 이 결혼은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며 신랑을 설득해 둘의 결혼은 그 자리에서 파투가 났다고 한다. 신랑은 그런 태도를 보인 부하들에게 화가 잔뜩 나 곧장 회사를 찾아갔지만 갑자기 임원들에게 불려가 부하들 전원에게 고발당했다. 신랑은 바로 직위를 잃고 평사원으로 강등당했고 완전히 다른 부서로 보내졌다. 워낙 자존심이 높은 인간이라 모두가 회사를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다. 이유는 전 부인과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내고 결혼식 비용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전 부인에게 내야 할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를 무시하고 있었더니 전 부인분이 변호사를 고용해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하자 겨우 지급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신부의 전 남편에게도 소송을 당해 정신질환을 앓게 된 전 남편의 치료비와 위자료도 청구당한 탓에 일이 끝난 후에도 주말에도 알바까지 병행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신부와 전 남편은 재판 후 무사히 재혼할 수 있었다고 들어 안심이 되었다. 혜지와 나는 그 후로도 친하게 지내고 있다. 하지만 그 결혼식 이후에 혜지가 몇 번이나 알바를 제안했지만 이제 절대 안 가 라며 거절하고 있다. 신랑과 시연이 나는 셋 다 29살 대학교 동창이다. 진수 시연이와는 고등학교도 함께 나왔고 대학교도 같은 학과였다. 진수와 시연이는 작년 여름까지는 틀림없이 결혼을 전제로 길게 사귀고 있었고 작년 여름 동창회 때는 공개 약혼까지 하였다. 그러다 10월에 한 통의 우편물이 왔다. 뭐지 싶어 열어보니 결혼식 청첩장이었다. 진수 이름이어서 드디어 시연이와 결혼하는 거구나 했지만 왜인지 진수 옆에는 시연이가 아니라 희수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동기들 모두가 희수가 누구지? 하는 상태가 되었다. 나도 솔직히 전혀 감이 안 잡혔다. 하지만 같은 동아리 동기가 보낸
희수가 보낸 결혼식 청첩장 받았어? 라는 메시지를 읽고 이해가 됐다. 아, 이건 그 애와 같은 이름이다. 하지만 둘을 함께 만난 적도 없고 애초에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서 그 둘이 서로 아는지도 몰랐다. 나중에 조금 껄끄럽긴 하지만 시연이에게 사정을 물었다. 진수와 시연이는 동거도 하는 데다 약혼까지 해서는 상견례와 결혼 반지까지 끝내놓았다. 결혼식장도 찾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시연이가 갑자기 집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시연이도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집 열쇠가 맞지 않았다고 한다. 놀라서 진수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관리회사에도 연락을 해보았으나 오늘 열쇠 교환해달라고 하셔서 이미 방문했을 텐데요 라는 말뿐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로 짐이 전부 친정으로 보내줬다고 한다. 그동안에도 진수에게도 진수네 가족에게도 연락을 해보았으나 아무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당연히 시연이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시연이와 진수를 둘 다 알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진수의 행동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후 시연이가 업무 중에 쓰러졌다고 지인을 통해 연락을 받았다. 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입원 중에 병문안도 갔지만 시연이는 말이 어눌해져 소통도 힘들었고 안면 근육도 움직이지 않아 휴직 후 퇴사를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게 되었다. 진수와 희수의 결혼식은 점점 가까워져 갔지만 당연히 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다. 혹시 몰라 대학 동기 단톡방에 나도 청첩장이 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저번 주까지 다른 여자랑 상견례까지 했대 라는 정보를 뿌렸다. 그러자 그 톡방에 있던 희수가 약혼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결혼 상대는 저입니다. 다들 신경 쓰지 마시고 참가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 톡을 읽고 진수뿐만이 아니라 희수의 인성까지도 의심이 되었다. 게다가 희수는 나한테 우리 둘을 모두 아는 친구는 너밖에 없으니까 참가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보내왔다. 그래서 나는 저는 약혼녀 시연이와 친구입니다. 공통으로 아는 친구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저 각자와 따로 아는 사이일 뿐이에요. 두 분 관계도 전혀 몰랐으니 결혼식은 불참할게요 라고 보내두었다. 진수가 시연이를 차고 멋대로 결혼을 해버린 사실에는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그걸 다시 되돌릴 수도 없어 화만 났다. 그렇게 결혼식에는 결국 가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에 진수 결혼식에 참가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너 시연이랑 친구라서 이번 일로 트러블 있었잖아. 그래서 오늘도 안 갔지. 근데 그게 왜? 아니 있잖아, 너가 쓴 축사를 읽길래 왜 보낸 건가 싶어서. 뭐? 말이 돼? 내가 그딴 걸 보낼 이유가 없잖아. 아니 분명 읽던데. 친구가 하는 말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내가 그딴 걸 보내다니 절대 말도 안 된다. 아니 이거 완전 약탈원 같은 거잖아. 내가 그랬을 리가 없어. 그 친구는 거래처 지인이기도 해서 참가했지만 대학 동기들은 아무도 가지 않았다. 왜 보낸 적도 없는 내 편지를 읽었다는 건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어서 또 다른 황당한 사실을 들었다. 그 결혼식에 시연이도 와 있었다는 것이다. 시연이가 왜 그런 건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내 머릿속은 물음표로 가득 찼다. 하여튼 나는 확인차 결혼식장에 항의 전화를 넣었는데 담당자가 바빠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당사자인 신랑 신부에게도 연락했지만 전혀 답장이 오지 않아 답답함은 점점 커져만 갔다. 참고로 편지는 신랑 신부를 둘 다 아는 둘의 사랑의 큐피트로 소개되었다고 한다. 제대로 대화해본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막무가내인가. 나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다음날 결혼식장에 다시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달 사항이 없어서 다시 확인해보겠다 라는 말만 돌아왔다.
어제 전화 받으신 분 성함을 제가 메모해 두었는데 그분께 못 들었어요? 지연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저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이 일어나 상당히 불쾌한 데다가 그쪽 실수로 확인이 늦어지고 있는 사실에 매우 화가 나거든요. 경찰에 연락할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라고 전하자 당황했는지 바로 확인해서 전화 주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얼마 안 가 전화가 왔다. 담당자의 상사 포지션인 사람이었다. 담당이 말하길 신부가 결혼식 직전에 친구한테 메시지가 왔으니 이걸 식에서 읽어주세요 라고 당일에 담당자한테 부탁했다고 한다. 메시지로만 읽은 거지만 축사 파트에서 동시에 진행하느라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 당연하지만 그런 메일은 보낸 적이 없다. 하지만 결혼식장의 입장은 납득이 가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다. 식장 측에서도 내가 이 이상 소란을 피울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안심한 듯 했다. 그 후 이번 일에 대해 진수와 희수에게 물었더니 희수 가족과 시연이가 사과 연락을 해왔다. 현재 시연이와 시연이 가족들이 둘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태까지 갔다고 한다. 그야 그렇지. 진수와 시연이는 사람들 앞에서 약혼해놓은 데다가 양가 부모님들까지 얘기가 되어 있다. 시연이가 결혼 사기라고 신고라도 하면 솔직히 진수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진수는 시연이와 약혼해놓고 희수와도 사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연이와 함께 예약한 결혼식장에서 희수와 결혼식을 올렸다. 희수는 그걸 알면서도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니까 축하해줄 거라 생각했다라며 대학 동기들을 초대했다고 한다. 멍청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도 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보낸 메시지를 날조한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결혼식 전에 시연이는 변호사와 함께 결혼식장에 왔었기에 내심 무서웠다고도 자백했다. 시연이와 약속해놓고 양다리를 걸친 후 그 결혼식장에서 희수와 결혼해버리는 진수의 그 쓰레기 같은 행동에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왜 희수 가족이 내게 사과를 했냐면 희수 부모님께도 식장 측에서 날조 사건에 대해 연락이 갔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은 꽤나 놀랐다고 하셨다. 그 후 희수 가족들이 내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진수에 대한 시연이의 복수는 아직 결착이 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확실하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진수는 결혼 사기 혐의로 곤욕을 치르고 있어 솔직히 희수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물론 희수 부모님이나 자기 부모님, 나아가 인사까지 했던 시연이 부모님에게까지 꾸중을 듣고 있어 어마어마한 위자료가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뭐 자업자득이다. 시연이로부터 쉽게 진수를 빼앗아 그대로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희수도 결혼식장에서의 일이나 약혼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 가족과 친척들에게 니네 결혼은 인정 못해? 둘 다 아주 개차반이야 그냥. 빨리 안 헤어져? 라는 말에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다. 나쁜 짓을 하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이 둘은 아주 전형적인 예가 되었다. 그로부터 5년 후 시연이가 올해 결혼식을 할 거라며 청첩장을 보내왔다. 결혼 사기를 당해 마음의 상처를 얻었지만 지금의 남편과 만나 치유받았다고 한다. 정말 다행이다.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위해 지금 당장 다녀오려고 한다. 중학교 시절 술과 도박에 빠져 사는 아빠와 둘이서 살고 있었다. 엄마는 내가 어릴 적에 아빠와 갈라져 집을 나갔다. 다른 남자가 생긴 게 이유라고 아빠는 말했지만 어찌되었든 나는 엄마에게 버려진 것이다. 그런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데려온 여자애는 굉장히 더러웠고 고약한 냄새가 났다. 야, 얘 목욕 좀 시켜줘라. 나는 욕조에 물을 받고 미연이를 씻겨주었다. 씻겨주고 나니 생각보다 환칠한 이목구비를 가진 미연이가 있어 놀랐다. 그러자 미연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배고픈 거야? 이틀 정도 아무것도 못 먹었어. 미연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줄 알았는데 12살이었다고 하고 15살이었던 나와 3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서 그런지 그녀는 왜소하고 보기에도 정말 어려 보였다. 그때 차려준 카레를 손으로 집어서 먹으려고 해서 나는 숟가락으로 먹으라고 가르쳐 주었다. 이거 맛있어. 뭐라고 하는 음식이야? 카레야, 먹어본 적 없어? 응. 지금까지 집에서는 뭘 먹었던 거야? 집이 없어. 계속 공원이나 강 주변에서 살았어. 밥은 엄마가 식빵 테두리를 자주 얻어와서 그걸 먹고 부족하면 쓰레기를. 됐어, 이제. 노숙자였구나. 그럼 이 녀석 집이 없어? 그때 일어난 아빠가 대화에 끼어들어 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도박에서 우리 아빠에게 진 미연이 아버지가 20만 원 대신 미연이를 두고 갔다고 한다. 심지어 그 남자는 그날 처음 마주친 사람이라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경찰에 데려다 줄까 싶어 전화기에 손을 올리자 미연이가 나 이제 거기 돌아가기 싫어. 춥고 어둡고 혼자인 게 무서워. 부탁이야. 나를 이 집에 있게 해줘. 라며 울기 시작했다. 어떻게 할 거야, 아빠? 너가 정해라. 하지만 공짜만 먹을 생각이면 집에 둘 수는 없어. 뭐야 그게. 나도 그때는 아직 중학생이고 힘이 없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미연이에게 집안일을 살짝 돕도록 했다. 미연이는 머리가 좋아 간단한 집안일은 금방 배워서 내 부담은 꽤나 줄었다. 애초에 제대로 일도 안 했던 아빠는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완전히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야간 학교에 다니며 낮에는 노동을 했다. 그렇다고는 하나 고등학생인 나의 시급은 몇 푼 되지도 않았고 아빠도 도박이나 술에 돈을 다 써버리느라 안 그래도 힘든 와중에 미연이가 아무리 절약하기 위해 도와주어도 어려운 생활은 그대로였다. 그러던 와중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해 20살이 되었고 미연이는 17살이 되었다. 미연이에게 더 좋은 옷도 입혀주고 싶어 나는 나가서 돈을 벌기로 했다. 오빠 집 나가는 거야? 나가서 돈 벌 거거든. 한 번씩 돌아올 거야. 이때 미연이는 복잡한 얼굴을 하며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나는 아빠가 있으니 혼자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안한 건가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아빠가 외출하자 곧바로 미연이가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있잖아 오빠. 왜 그래? 아빠가 요새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미연이는 어릴 때부터 예쁘긴 했지만 요새는 지나가는 사람도 다 뒤돌아볼 정도로 예쁜 여자가 되어 있었다. 보기만 할 뿐이면 몰라도 나를 만질 때도 많아서. 말도 안 돼. 그래서 말인데 오빠. 어? 나 그런 거 할 거라면 오빠랑 하고 싶어. 오빠 아기 임신하고 싶어. 뭐? 다른 남자는 절대로 싫다는 걸 알게 되었어. 오빠랑은 피도 안 섞였으니 괜찮아. 결혼도 할 수 있어.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빠라는 역할을 해온 나는 여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다. 미연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응, 뭔데? 아빠가 그런 짓을 하게 된 이상 미연이는 아동 상담소 같은 곳에 가야 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분명 보호도 해줄 거고 시설에도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어? 왜? 난 오빠랑 같이 있고 싶어. 결혼도 하고 싶고 아기도 갖고 싶어. 미연이 너는 건강보험증도 없고 호적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도 없어. 이대로면 결혼도 못 할 거고 아기를 낳아도 불행하기만 할 뿐이야. 아빠가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면 이제 방법은 이거 말고는 없어. 시설 들어가면 학교도 다닐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 와서 미안하지만 나도 아직 애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해주지 못했어. 미안. 알겠어. 오빠가 말하는 대로 할게. 나는 오빠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시설에 들어가면 오빠랑 결혼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될지 어떨지는 모른다고 하고 싶었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답을 피했지만 미연이는 다행이다 라며 기쁜 듯이 말했다. 그 후 미연이를 상담소에 보내준 뒤
나도 집을 나와 돈을 벌러 갔다. 아빠는 딱 한 번 미연이는? 이라는 연락을 해왔는데 나갔어 라는 말만 전하자 행정까지 엮였다는 것을 이해한 듯 더 이상 캐묻거나 하지는 않았다. 돈을 벌기 시작한 지 수년이 지나 아빠가 몸 상태가 안 좋으니 돌아와 달라고 부탁해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이직을 했다. 결코 고수입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생활이 가능할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었을 때쯤 아빠는 생을 마감하였다. 여태 저축해왔던 돈은 아빠가 남긴 빚 청산으로 다 날아갔다. 나는 아빠와 함께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직장 가까이로 이사해 자취를 시작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다. 현관벨이 울려 열어보니 거기에는 미연이가 서 있었고 내 얼굴을 보자마자 오빠 찾고 있었어 하며 내게 안겨왔다. 생각해보니 나는 그때 25살이 되어 있었고 미연이는 22살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을 모두 말해주었는데 그건 완전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다. 미연이의 어머니는 부모가 정해준 결혼 상대와 결혼하는 것이 싫어서 가출했지만 생활이 가능할 리가 없었고 노숙자가 되어 몸을 팔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누구의 애인지도 모르는 미연이를 임신하고 낳았다. 미연이와 함께 노숙 생활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때 미연이 엄마가 자주 상대하던 잘 나가던 남자를 따라갔더니 거기서 미연이는 우리 집에 떠넘겨진 것이다. 미연이 어머니는 미연이가 없어진 것을 다행이라고 여기고 힘들었던 노숙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친정으로 돌아가 현재는 결혼해서 아이도 있다고 한다. 엄마가 그러더라. 호적은 어떻게 해볼 테니 우리 가정은 지켜달라고. 헐,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응, 하지만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도 애초에 없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말하며 긴 머리를 쓸어 넘기는 미연이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더럽고 냄새났던 그때의 모습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청초하고 어지간한 연예인보다도 예쁜 성숙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오빠, 나한테 할 말 없어? 뭐가 응이야. 내가 시설에 들어가면 결혼해줄 거라고 했었지? 그랬었지. 그치? 나 그래서 사실은 오빠랑 떨어지기 싫었지만 오빠 말 들었고 20살 되고 나서 시설 나와서 계속 오빠 찾아다녔단 말이야. 그래도 난 인기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데다가 모아둔 돈도 다 날렸어. 지금의 너는 나를 만나기에는 너무 아까워. 오빠는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그때 나를 받아줬잖아. 그니까 나는 당신 말고는 생각이 없어. 당신과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어. 그렇게 나와 미연이는 결혼했다. 2년이 지난 현재 미연이의 뱃속에는 나와의 아기가 있다. 나는 벌이가 시원치 않지만 나나 미연이처럼 뱃속의 아기가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족을 지켜나갈 것이다. 시집간 누나가 어느 날 갑자기 친정으로 와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라며 애들을 데리고 와 울고 있었다. 집에는 나와 부모님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나가 돌아와 깜짝 놀랐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정을 듣고 나자 셋 다 어이가 없었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누나가 울면서 말하는 비참한 시집살이는 정말 듣고 넘길 수 없을 만한 내용이었다. 나도 부모님도 누나가 시집가고 나서는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안싸돈한테는 매일같이 구박받고 있다고 했다. 누나에게는 귀여운 딸이 2명 있는데 둘 다 딸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계속 개집에 만났니? 쓸모도 없이? 라고 방금 출산한 누나한테 핀잔을 주었다고 한다. 게다가 육아로 지쳐 있어도 집안일로 누나를 혹사시키고 자기는 전혀 돕지도 않는다. 바깥 사돈은 누나가 수유하고 있는 모습을 훔쳐보거나 누나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들어와서는 아이고 몰랐네 안에 있었구나 같은 말을 하며 힐끔힐끔 쳐다보았다고 한다. 이미 안싸돈 얘기를 들은 시점에서 우리의 화는 정점을 찍었지만
이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듣고 나와 엄마는 물론이지만 특히 아빠가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것처럼 화가 나 있었다. 누나도 상대가 바깥 사돈이라 소리 지를 수도 없고 이를 키우기도 힘들어 계속 덮고 지냈다고 한다. 물론 누나는 매형에게도 얘기했지만 매형은 상대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보통 자기 부모가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알았다면 바로 분가하거나 지켜주거나 할 텐데 매형은 누나를 지켜주기는커녕 가정폭력이나 휘두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 생활 속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낀 누나는 임신했던 아기도 유산하고 말았다. 그게 계기가 되어 아기를 낳기 어려운 체질이 되었다고 하는데 안사돈은 누나를 위로하기는커녕 장애인도 아니고 라는 말만 했다고 한다. 울면서 호소하는 누나를 눈앞에 두고 당연히 부모님은 격노했다. 매형은 공무원인데다가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집이라 믿고 시집 보냈는데 이렇게 당한 것이다. 부모님은 자신들도 눈치채지 못한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며 친척 어른들께 알렸다. 참고로 누나는 어릴 적부터 제주도 성격도 좋아서 친척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그렇기에 누나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을 알고 부모님보다도 더 크게 화를 냈다. 물론 화가 난 건 나도 마찬가지다. 누나와는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동생인 나를 어릴 때부터 엄청 예뻐해 주었다. 하여튼 그렇게 부모님과 친척들의 역습이 시작되었다. 친척 큰어르신의 부름에 달려온 친척들은 거의 50명에 달했다. 어르신은 사돈댁에 연락해서 얘기할 게 있으니 당장 와라! 라며 불러냈다. 참고로 그 집은 우리 일가족의 큰어르신 집인데 이 지역의 사람들 중에서 어르신의 손길이 안 닿는 데가 없다. 사돈댁은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어르신 말씀을 거역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은 있었다. 여자 친척들은 거실 문을 열어 면담 장소를 만들었다. 거의 강제로 끌려온 사돈댁 가족들은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이미 떨고 있었지만 아예 도망도 갈 수 없게끔 체격 좋은 남자들이 떡하니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어르신은 자네 결혼할 때 수빈이를 소중하게 대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나? 무서울 정도로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어르신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소중하게 대했어요. 라고 조용히 말하자 우리 부모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라며 화를 냈다. 아버지의 주먹이 매형의 얼굴에 명중하더니 그대로 올라타 연타를 날렸다. 내 딸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이 새끼야! 장인어른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얼굴이 변형되어 퉁퉁 부어오를 때까지 맞았다. 그러자 이번엔 엄마가 안사돈에게 당신 우리 수빈이한테 아들 못 낳는다고 뭐라 했다며? 라고 말하자마자 안사돈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빈이가 유산한 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년아. 다 너 때문이잖아. 라며 무서운 표정으로 안사돈의 머리를 잡아 뜯었다. 매형의 얼굴은 퉁퉁 붓고 안사돈의 머리는 다 뜯겨버리고 말았다. 바깥 사돈은 쫄아서 등을 구부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친척 아주머니나 누나들이 며느리가 목욕하거나 젖먹이는 모습을 훔쳐보다니 이게 무슨 쓰레기 같은 짓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며 5명쯤 되는 여자들이 바깥 사돈을 둘러싸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살벌한 욕설들을 내뱉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건 밤낮 없이 계속되었다. 그동안 우리 친척들은 밥도 먹고 했지만 사돈댁은 물과 최소한의 식량만 주었다. 친척들은 상처받은 누나를 방으로 오지 못하게 했지만 심신이 다 망가진 사돈댁 앞에 누나가 나타났다. 그러자 매형이 수빈아 살려줘. 너가 다 용서해준다고 하면 다 좋게 끝날 수 있고 이런 꼴 안 당해도 돼. 라며 누나 몸에 처절하게 달라붙었다. 하지만 누나는 매형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장난해? 왜 내가 그런 수모를 겪고 용서해줘야 하는데? 나는 당신과 이혼할 생각으로 그 지옥에서 도망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2번 다시 만날 생각도 없고 아이들도 못 만나게 할 거야.
열심히 벌어서 애들 학비나 보낼 준비해. 라는 말만 남겨두고 사라졌다. 그 후로도 사돈댁은 돌아가며 욕을 들었고 겨우 풀려났을 때는 야위어 산송장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르신은 누나에게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고 위자료와 교육비를 꽤나 많이 받아냈다고 한다. 특히 위자료는 매형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증거가 몸에 여러 군데 남아있어 그것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었다. 물론 사돈 어른들의 성희롱이나 모욕도 철저히 추궁하여 자백을 받아냈다. 누나는 지금까지 몇 번 정도 시댁에서 도망치려고 했던 모양인데 매형에게 들켜서 방 안에 감금당하거나 아이를 빼앗기거나 하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누나는 얼마간 포기한 척하며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방심하게 한 뒤 재빠르게 도망쳐 나왔다. 누나 입장에서는 부모님과 친척이 하나가 되어 사돈댁에 철퇴를 내려 기분도 꽤나 통쾌해져 다시 기운을 되찾았다. 조카들도 도망쳐 나왔을 때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아마 사돈댁의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인 듯하다. 누나가 도망 나와 친정에서 지내기 시작하면서 그 경계심은 조금씩 사라져 지금은 매일 웃는 얼굴로 마당에서 아버지나 엄마랑 놀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한다. 누나의 정신 상태도 그 후로 꽤나 안정되었다. 시댁에 있었을 때에는 낮에 폭행을 당하면 밤에 트라우마로 악몽을 꾸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사 오고 나서 호전되었다. 또 자기 혼자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해방된 것도 있어서 지금은 예전의 누나로 돌아와 상냥한 표정을 되찾았다. 도망 왔을 때는 피로와 공포에 찌들어 얼굴이 무서웠지만 그 후 사돈댁은 우리 누나, 즉 친척 어르신 일가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사실이 삽시간에 퍼져나가 사돈댁의 거래처가 하나 둘씩 연을 끊고 있다고 들었다. 물론 어르신이 사조한 게 아니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딴 인간과의 거래는 끊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지. 그 후로 어떻게 되었냐면 거래처가 전부 사라진 사돈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장사가 망해 도산했다고 한다. 거래처 중 몇 곳은 나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소문으로 들었지만 사돈댁의 장사는 누나가 며느리로 들어온 덕에 꽤나 스무스했다고 한다. 그 멍청한 매형이나 사돈 어른들도 주위에는 누나와 매형이 사이좋은 부부라는 어필을 하거나 자기들이 예뻐한다는 말도 하고 다녔으니 이렇게 된 것도 이해가 간다. 사돈댁은 어르신에게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하는 듯하지만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한다. 정말 사이다가 따로 없다. 지금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 지난 5월에 거리두기 조치가 실시된 이후 조금 진정된 듯 싶더니 또다시 국내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여 가는 곳마다 소독약이 비치되어 있고 밖에 나가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강제로는 아니지만 마스크 착용은 거의 의무화가 되었다. 매달 각자의 출근 일수만큼 일회용 마스크를 나누어 주는데 이건 6월부터 시작해서 10월이 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인 시원 씨는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 거리면서도 절대로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 기침도 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보란 듯이 일부러 더 크게 콜록콜록 하는 느낌. 적어도 손수건으로 가리면 덜할 텐데 그것조차 안 하는 데다가 시끄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세균을 퍼뜨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다들 불쾌해했다. 그러다 한번 주의를 준 적이 있다. 시원 씨, 회사에서 마스크 주는 거 있으니까 그거 끼는 게 낫지 않아? 아, 근데 나 마스크 집에 놔두고 왔어. 그러면 나 몇 개 더 있으니까 하나 줄게. 아, 근데 마스크 끼면 숨쉬기도 불편하고 감기 때문에 코까지 막혀가지고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고마워. 라며 건네준 마스크를 받지 않았다. 그 후에도 물론 시원 씨는 마스크를 끼지 않았고 사람들이 몇 번이고 마스크 좀 껴 라고 해도 아 마스크 불편해서 라며 이런저런 핑계만 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 밥 먹는 도중에 시원 씨가 또 콜록콜록거렸다.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자리에서 성대하게 균을 퍼뜨리시길래 또 한마디 했다. 시원 씨, 아무래도 마스크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괜찮다니까. 마스크 하면 업무 능률도 떨어지고 숨쉬기 불편해서 오히려 더 안 좋아. 그래도 마스크 하는 게 더 안전해. 괜찮다니까. 라며 아무리 주의를 줘도 안 듣길래 그럼 그렇지 하고 있었는데 다들 걱정해줘서 고마워. 나 이미 감기 걸렸으니까 더 이상 나빠지진 않을 거야. 괜찮아.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순간 모두 응? 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혹시 시원 씨 착각하고 있나? 라고 생각한 찰나 눈치 없는 걸로 유명한 동료가 그 명성대로 시원 씨 전부터 말하려는데 뭐요? 감기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민폐니까 마스크 좀 해줄래요? 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러자 시원 씨는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감기 걸렸는데도 안 쉬고 출근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마스크 해달라는 말이야. 아니면 그냥 회사 쉬어주는 게 오히려 더 고맙거든. 그러니까 마스크 하든 안 하든 난 괜찮다니까. 그치 모두들? 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했지만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고 뻘쭘한 분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때까지 주변에서 마스크 끼고 다녀 라는 말이 자기를 생각해서가 아닌 아 마스크 좀 끼라고 라는 의미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 그러자 당황해하며 근데 나 마스크 냄새가 싫어서. 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한 시원씨. 마스크 냄새? 왜? 그 마스크 특유의 냄새 있잖아. 여러 가지 써봤는데 거의 다 그 냄새 때문에 속이 울렁거려서. 시원씨가 말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모두들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몰랐다. 그러자 우리의 든든한 눈치 없는 동료가 아 그거 시원씨 입냄새 때문에 그런 거야. 마스크 상관없어. 라며 못을 박았다. 근데 괜찮아. 시원씨처럼 입냄새 때문에 고민인 사람들용으로도 향료도 팔잖아. 마스크에 한 방울 떨어뜨리기만 하면 된다니까 다음에 하나 사다 줄까? 라며 전혀 악의 없이 호의로 얘기하는 눈치 없는 동료. 평소에는 짜증날 때도 있지만 이럴 때는 더할 나위 없이 든든했다. 여사원들 앞에서 자기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내 자신이 못 견디겠다 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는 시원씨는 그날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기침도 하지 않았다. 그것보다 기침 안 해도 될 정도면 하지 말 것이지.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서 괘씸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눈치는 없지만 성격은 좋은 그 동료는 약속한 대로 향료를 사서 시원씨에게 건네주었다. 자 여기 이거 쓰면 입냄새는 신경 안 써도 될 테니까 마스크 끼고 다녀야 돼. 진짜로 사왔어? 근데 난 마스크 안 가져왔는데. 뭐? 그렇게나 말했는데 마스크 안 가져왔다니 무슨 생각이야? 감기는 이제 다 나았으니까 안 껴도 되잖아. 그러자 그걸 본 부장님이 등장했다. 시원씨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안 그럼 시원씨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민폐입니다. 그치만 다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저 하나 정도 안 쓰고 있어도 만약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안 옮지 않나요? 그리고 설사 저 걸린다 하더라도 아직 젊어서 괜찮아요. 원래 마스크는 다른 사람한테 균을 옮겨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기본 매너예요. 게다가 회사에서 마스크 지급되고 있으니까 꼭 끼고 다니도록 하세요. 왜 그렇게 마스크를 끼기 싫어하는 겁니까? 하지만 마스크 끼고 있으면 피부가 너무 상해서요. 혹시 부장님 마스크 착용 강요하시는 건가요? 마스크 착용 안 하면 해고라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물론 강요는 아니지만 만약에 시원씨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무증상이어서 걸린지 모르고 계속 회사에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나요? 시원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건 알고 있냐고요. 사원 일동 부장님에게 격하게 동의하였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시원씨가 저 부장님? 죄송하지만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알고 계세요? 코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코폭이라는 것은 코로나 폭력의 줄임말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빌미로 한 횡포, 피해라는 의미이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사회 문제의 하나로서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중에 가장 많이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시원 씨는 저번에 눈치 없는 동료에게 다른 사람 앞에서 한마디 들은 게 분하고 억울했는지 인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등에 관하여 업무 중에 검색하고 있었다고 한다. 시원 씨는 이어서 부장님, 그거 모르세요?
그냥 기침 조그만 걸로 과민하게 반응하시면 코폭이에요. 부장님은 지금 그냥 감기 걸린 것뿐이라는 저에게 마스크 착용하라고 강요하시는 거죠? 이건 명백한 코폭이라고요. 그건 눈치 없는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저 두 분 다 고소하려면 할 수 있다고요. 별건 아닌 걸로도 아는 척 쩌는 데다가 말도 안 되는 걸로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시원 씨에게 다들 할 말을 잃었다. 내가 라고 한마디 거두려고 한 그때였다. 부장님께서 제가 한 말이 고폭이라고 한다면 나는 코로나 안 걸려 라며 마스크도 안 쓰고 안전 대비도 하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에게 불안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그쪽도 고폭이에요 라고 일침을 놓으셨다. 그럴 리가. 그러자마자 인터넷에 검색하기 시작하는 시원씨. 그러고는 넋을 잃은 듯 보였다. 눈치 없는 저분은 마스크를 착용 안 하는 그쪽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으니 주의를 했겠죠. 문제는 몇 번이고 부탁을 해도 안전 대비를 게을리한 그쪽에 주변 사람에게 불안감을 떠안게 한 겁니다. 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 소중한 사원들을 지키는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쪽도 소중한 사원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마스크 착용을 하고 감염이 퍼지지 않게 협력 부탁했으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 시원 씨는 눈치 없는 동료로부터 받은 스프레이를 회사에서 지급되는 마스크에 뿌리고 착용하며 아무 말 안 하고 출근하게 되었고 모두들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예전에 일하고 있던 어떤 고급 레스토랑은 맛도 좋은데다가 직원들 서비스도 좋아서 꽤 인기가 있는 곳이었다. 그날도 항상 그렇듯 자리가 꽉 차 있었는데 갑자기 사장 아들이 가게에 왔다. 사장 아들은 가끔 오곤 했기 때문에 얼굴은 알고 있었는데 흔히 말하는 도련님 스타일. 부모님이 사장이니 지멋대로 권력 휘두르는 걸로 가게에선 유명했다. 그래서 이 바보 도련님이 오면 직원들 사이에서 바보 도련님 납셨다고 조심하라고 난리였다. 바보 도련님은 가게에 오자마자 자리 있지? 라며 같이 온 여자를 데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가게는 이미 만석. 죄송합니다. 지금 자리가 다 차서요. 뭐? 저기 자리 비었잖아. 죄송합니다. 저 자리는 곧 예약 시간이기 때문에. 무슨 상관이야? 날 뭘로 보는 거야? 나 사장 아들인 거 몰라? 확실히 사장 아들인데다가 잘못하면 잘리는 건 아닌가 하고 내심 쫄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예약석에 이 바보 도련님을 앉힐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예약 손님인 커플 두 분이 들어오셨다. 오늘 예약한 데이비드입니다. 데이비드님 어서 오십시오.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데이비드님을 자리에 안내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바보 도련님이 끼어들었다. 바보 도련님은 직접 데이비드님에게 거기 당신 자리에 양보하시지? 뭐? 뭐라니? 내가 여기 앉을 테니까 양보하란 말이야. 저 예약했는데요? 아 그래. 자 여기 돈 줄 테니까 다른 가게에 가. 가게 직원들한테는 그렇다 쳐도 소중한 손님들에게까지 민폐를 끼치는 건 아무리 그래도 아니지 싶어. 죄송합니다. 이 손님 말씀대로 절차대로 예약을 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하자 뭐야 너 잘리고 싶어? 바보 도련님 입에서 잘린다는 말이 나오자 순간 나는 겁에 질렸다. 그 사이에 바보 도련님은 데이비드님에게 또다시 그래서 어쩔 거야? 자리 양보할 거야? 그럴 거지? 여자분과 같이 오셨던 데이비드님은 당황해하시며 저 아까부터 그쪽은 누구십니까? 저희는 오늘 이 레스토랑에 식사를 즐기러 온 거라고요. 아, 난 이 가게 사장 아들이야. 그니까 내가 니들보다 더 위라고. 이제 알겠어? 아니요, 모르겠네요. 그쪽이 사장 아들인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것과 별개예요. 저희는 절차에 맞게 예약을 하고 여기에 온 겁니다. 그쪽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왠지 모르겠지만 데이비드님에겐 뭔지 모를 여유가 있었다. 저 정말 죄송하지만 손님께서 당황해하시니 이쯤에서 그만. 시끄러! 넌 입 닫고 있으라고! 어이 거기 데이비드라고 했지? 너 아까부터 건방지게 군다. 우리 아빠가 이 가게 안 했으면 니들은 여기서 밥도 못 먹는다고 알아? 그니까 내가 니들보다 위라고. 알겠으면 얼른 자리 양보하란 말이야. 바보 도련님은 온 가게가 떠들썩할 정도로 소리를 질렀고 가게는 경직된 분위기가 되었다. 하지만 데이비드님은 변함없이 이성적으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건 이 레스토랑에 걸맞지 않아요. 이 레스토랑은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뭐라고? 아직도 모르겠어? 이쯤에서 안 물러서면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데이비드님의 여유 있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바보 도련님은 당장이라도 일을 저지를 것 같았다. 어떻게든 밖으로 데려가려고 내가 막아서려 한 그때였다. 대빵만한 주먹이 사장 아들의 머리로 떨어졌다. 누구야? 사장 아들이 뒤돌아보니 거기에 서 있었던 건 이 레스토랑을 차린 초대 사장인 할아버지가. 왜? 바보 도련님은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듯 아연실색하고 있었고, 초대 사장님은 데이비드님에게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데이비드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디 예약하신 자리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뭐?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자식 말고 나를 먼저 가게 해드리는 게 상식이지. 나 아빠 아들이라고. 잘 들어, 이 바보 자식아. 데이비드님의 할아버지는 내가 이 가게를 처음 차릴 때 투자해주신 분이란 말이다. 뭐? 설마 거짓말이지?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 이 가게에서 식사하는 걸 정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바보 같은 손자가 신뢰가 많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오늘 비용은 제가 지불할 테니 부디 식사를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소란을 피웠네요. 그럼 오늘은 식사 맛있게 하고 가겠습니다. 데이비드님을 안내해드리게. 예, 알겠습니다. 나는 데이비드님을 예약되어 있던 자리로 안내해드렸다. 죄송합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사장 아들도 말리지 못한 바람에. 아니에요. 여기 직원분들 대응이랑 요리 모두 말할 것 없다는 건 익히 알고 있어요. 게다가 대접받아야 할 건 제가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예요. 전 그저 이 레스토랑의 일개 팬일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초대 사장님 쪽으로 가보니 바보 도련님은 구석에서 된통 혼이 나고 있었다. 이 가게는 결코 네 레스토랑이 아니다. 듣자 하니 매번 가게 직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더구나. 너 같은 놈은 두 번 다시 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한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거라. 아버지, 너무해. 바보 도련님은 초대 사장님에게 혼이 나고 같이 온 여자와 함께 재빨리 밖으로 도망갔다. 그리곤 초대 사장님은 가게 안으로 돌아가더니, 와 계신 손님 여러분, 손자의 못난 모습을 보여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비용은 이 레스토랑의 창업주인 제가 전액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초대 사장의 말이 끝나자 가게 손님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는 우리 종업원들에게도, 직원 여러분에게도 내가 대신 사과하겠네. 사장 아들이든 아니든 가게에서의 상식과 룰은 알아둬야 하는데 내가 사장한테 따끔하게 말해두겠네. 예! 초대 사장님의 말을 듣고 다들 온몸에 긴장감이 빡 선 느낌이었다. 그리고 우리 종업원들을 그렇게나 괴롭히던 바보 도련님은 초대 사장님의 말대로 두 번 다시 가게에 오지 않았다. 물론 종업원들은 환희했다. 주방 종업원 중에서도 바보 도련님에게 이거 맛없으니까 다시 만들어와 라는 말을 들으며 심한 취급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었으니, 홀 담당자도 하필 바쁜 시간대에 바보 도련님이 와서 부려먹는 탓에 손님이 화내시고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다. 초대 사장님이 바보 도련님에게 불호령을 내려주신 덕분에 며칠 후에 현재 사장님까지 가게에 오셔서는, 지금까지 아들이 한 짓 내가 대신 사과하네. 모두가 열심히 읽어준 가게를 자기 멋대로 가지고 놀다니. 아들에겐 책임지고 집에서도 이 동네에서도 떠나라고 했네. 그러니 앞으로도 저의 이 소중한 가게를 잘 부탁하네. 라며 머리를 숙이셨다. 물론 우리들은 사장님이 머리 숙이신 걸 보고 깜짝 놀랬다. 하지만 나도 다른 종업원들도 그렇듯이 이 가게는 원래 종업원들 모두 팸의식이 높아서 가게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단결력이 한층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들었다. 언니, 이 컴퓨터 가져갈게. 왜 내가 알바비 모아서 산 걸 너한테 줘야 하는데? 여동생 민영이는 어릴 때부터 내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해왔다. 원인은 부모였다. 민영이가 하는 말 좀 들어줘. 민영이 지금 아이돌 되겠다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응원 좀 해주란 말이야.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차분하고 조용한 나를 예쁜 구석이 없다고 미워했다. 반대로 동생은 애교가 많고 여우 같아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컸다. 그래서 민영이는 나를 우습게 여긴다. 존못 돼지 주제에 아이돌을 지향한다면서
화장이나 옷에 돈을 들인다고 공부는 거의 하지도 않아서 학교도 유급 직전이었는데 별 볼 것 없는 사립고에 다니는 덕에 부모가 뒷돈을 주어 유급은 면할 수 있었다. 부모님은 내가 반항하면 할수록 더욱 억압만 하기 때문에 나는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는 가능한 한 가족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책만 읽었고 이게 갈등을 더 키우는 원인이 되어 완전히 집에서 고립되었다. 언니, 또 모의고사 상위권 나왔다며? 엄마 아빠가 축하한다고 스테이크 먹으러 가재. 별일이 다 있나 보다. 평소에 가족과는 잘 안 다니지만 축하해준다길래 그날은 함께 가기로 했지만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이게 다야? 너는 이거면 충분해. 내 고기는? 너는 그냥 딸려 나온 야채만 먹어도 되잖아. 언니는 마른 몸매가 자랑거리 아니야? 그럼 유지해야지. 축하는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고 나를 엿먹이기 위해 데려온 것이었다. 울거나 고집 부려봐야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그냥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런 내 태도가 오히려 가족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부모님은 나한테만 더 신경질을 부리고 때리는 일도 생겼다. 나는 알바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당장 독립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은 아니었고 대학도 지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학업도 소홀할 수 없었고 학비도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있으니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부모님은 학비마저 잘 안 주게 되었다. 그 흔한 참고서마저도 사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알바 시간을 더 늘려서 돈을 모았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학교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졸업 후에 자취하면서 대학을 다니겠다는 목표 덕에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잘됐다. 아영아, 부탁 좀 하자. 뭔데?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자 성난 표정을 한 민영이와 곤란한 듯한 모습을 하는 엄마가 거실에 있었고 엄마는 내게 말을 걸었다. 아까 책방에서 전화가 왔는데 민영이가 도둑질을 했다는 거야. 민영이한테 물어보니까 정말로 훔쳤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그래서 거기 점장이 지금 우리 집에 온다는 거야. 그니까 네가 대신 좀 나서주라. 민영이 경력에 흠이라도 생기면 불쌍하잖아.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당연하지. 민영아, 얼른 숨어. 점장이 오더라도 그냥 나오지 마. 그렇게 됐으니까 부탁 좀 할게, 언니.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점장분이 집까지 찾아왔다. 저희 딸이 큰 신뢰를 끼쳤습니다. 이해가 그랬어요. 엄마에게 등 떠밀려 나는 점장분 앞으로 나왔다. 온화한 표정을 한 점장분은 나를 보더니 슬쩍 웃었다. 이 아가씨가 아니에요. 제가 말한 건 더 뚱뚱한 체형에 눈매가 사나운 아가씨예요. 어머, 뭐예요 그 말투는? 저희 민영이를 모욕할 생각이에요? 그 애는 살짝 통통한 거지. 뚱뚱하게. 엄마는 눈치챈 듯했다. 감추려고 했던 민영이의 존재를 점장분에게 자백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그 뒤로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에 숨어있던 민영이를 끌고 나와 점장분께 넘겨드렸다. 아, 이 아가씨네. CCTV로 다 봤거든. 훔쳐간 책 다 돌려내. 시끄러워. 고작 7,000원밖에 안 하는 잡지 가지고 치사하게 굴고 있어. 엄마에 이어 민영이도 스스로 죄를 자백했다. 점장 아저씨, 민영이 방에서 찾았어요. 이 잡지 맞죠? 아, 맞네 이거. 고마워 아영씨. 에? 어떻게 된 거야? 왜 아영이라는 이름을 아는 건데? 맞아. 애초에 당신 왜 우리 집 주소랑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건데? 얘랑 한패 아니야? 덜덜 떨면서 우리를 쳐다보는 민영이와 엄마. 덜 떨어진 머리로 겨우 깨달은 듯하다. 나는 서점 맞은편 잡화점에서 일하고 있어. 그래서 점장 아저씨 가게에 자주 들리는데 요새 도둑이 많아 골치 아프다는 말을 들었거든. 서점에서 도둑질을 할 정도면 잡화점에서도 도둑질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뭔가 범인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려 했죠. 그래서 CCTV를 보여줬는데 여동생분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둘이서 짜고 나를 모함하다니 절대 용서 못해. 근데 민영아, 훔친 게 이게 다야? 혼자 발끈하는 민영이에게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러자 민영이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보고 엄마도 사색이 되었다. 어떻게 된 거니? 민영아, 너 설마 다른 것도 훔쳤어? 용돈도 그렇게 많이 줬는데 어디에 다 쓴 거야? 아, 시끄러. 짜증나.
진짜. 나는 아이돌을 지향하니까 옷이랑 화장품 사야 된다고.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잡지 따위 쓸 돈 없어. 나는 화난 게 아니야, 민영아.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 말 안 할 거면 방에서 내가 들고 나올까? 네 방에 있는 명품백이나 액세서리도 절대 용돈으로 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전에 하고 다녔던 엄마 목걸이는 어쨌어? 그건 엄마가 뭐야 어딨어? 없어지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찾고 있었던 할머니가 남겨준 목걸이인데 희귀한 돌로 만들어졌고 지금은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나는 그걸 민영이가 멋대로 목에 걸고 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민영아, 돌려줘. 그건 엄청 소중한 거야. 팔았어. 뭐? 방금 뭐라고? 팔았다니까. 뭐 어때서 그래? 어차피 그거 나한테 줄 예정이었잖아. 그 후 엄마와 민영이는 그 자리에서 엉겨붙어 싸웠다. 게다가 운 나쁘게도, 아니 운 좋게도라고 해야 하나? 아빠가 조무님이 같이 한잔하고 싶다 하시더라고 하면서 직장 상사를 데려왔다. 엄마와 민영이는 싸움을 멈추고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점장이 그럼 절도권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죠 라고 말하고 돌아가서 민영이의 악행은 상사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그 결과 아빠의 승진은 물거품이 되었고 엄마도 넌 이제 내 딸도 아니야. 당장 나가! 라며 민영이를 꾸짖었다. 뭔데? 엄마도 아빠도 다 나만 있으면 그걸로 됐다고 했으면서. 아이돌이 데뷔하고 부자 되면 3명이서 여행 다니자고 그랬잖아. 범죄자가 아이돌을 어떻게 하니? 열심히 싸우는 셋을 두고 나는 여행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넣었다. 야, 김아영, 너 어디 가려고 그래? 라는 아빠. 자취 시작할 거야. 그럼 다들 잘 지내. 라고 말한다. 안 돼! 똑똑한 너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지금껏 키워준 은혜는 잊은 거야? 라는 엄마. 그냥 나가 죽어 쓰레기들아! 라고 재차 말하는 나. 이 말을 듣고 다들 벙쪄 있었다. 실은 점장 아저씨가 내 아파트 방이 비니까 써도 돼. 대학도 여기서 다니렴. 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도 옛날에 가족 때문에 힘들었거든. 그래서 네 마음은 잘 알지. 라는 말도 해주셨다. 그 집구석에서 지낸 20년은 정말 길었다. 여기에는 나를 괴롭히는 인간은 없다. 앞으로는 혼자다. 여기가 내 출발점이야.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아야겠어.